그리고 이제 집 있는 분들도 대부분 80%가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집값 떨어졌다고 아 뜨거 그러고 주식처럼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붙잡고 기다리는 거야. 아 금리 낮아지면 살아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올해를 맞이한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금리가 안 내려갈 겁니다.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저 실수요인데. 그럼 뭐 실수요는 괜찮은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 중에 투자를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실수요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게 말 들었다가 갑자기 막 2016, 17, 18, 20 올라갈 때 막 정신없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정신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소비 중에서 주거비를 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주거 비용은 내 월급의 한 몇 프로? 주거 비용은 15% 넘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거 비용이라는 건 내가 내 집이 있어. 그래서 뭐 주담대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월세나 전세감 대출 이자를 내는 거를 우리가 주거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만약에 너무 감사하게도 약간 외곽이나 시골에 있다. 그러면 나는 주거 비용이 그렇게 그 직장 가까이 가도 안 드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에 있다. 와, 이거 심각합니다. 여의도. 강남. 와, 판교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가까이 가서 직주 근접을 해버리면 주거 비용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다녀보니까 회사 가서 시달리는 시간도 힘든데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려니까 1시간 넘게 힘들어. 이게 참 핑계는 많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 시간에 좀 쉬면서 재충전. 말이 아주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직주 근접을 해버리면 자기 월급의 막 15%, 20%가 월세나 전세감 대출이자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월세나 전세감 대출이자로 월급의 5분의 1 나가면 이분이 저축하고 돈 모으고 나중에 행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사색과 명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등 떠밀려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또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걸 처리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라는 사색과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없겠어? 여러분들이 그냥 코앞에 직장에서 건널목 하나 건너가지고 직장을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서울 수도권은 도어투도어로 50분 정도는 기본입니다. 도어투도어로 50분에서 1시간은 돼야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1시간을 넘어가는 거는 사실 좀 피곤하긴 해요.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1시간 반 이거는 조금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건 맞는데 1시간이 안 되고 막 10분 15분 만에 회사 가고 2, 30분 안에 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통장의 상황에도 안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려면 뭔가 사색과 명상과 일단 띵킹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고 뭔가를 자꾸 만들고 또 우리 대중들과 우리 직장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책상 앞에 딱 앉아갖고 다음 주에 어떤 얘기 할까 이게 잘 안 떠올라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다른 분들은 다 휴대폰에서 뭐 무슨 물방울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보든지 아니면 그죠?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게 주로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구경도 좀 하고. 근데 물론 뭐 너무 뚫어져라 구경하면 좀 이상해지겠지만 하여튼 구경을 합니다. 뭐 저분의 옷차림새가 어떻고 저런 가방 많이 들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버스를 타면 무슨 생각하냐면 간판을 주로 많이 봐요. 근데 간판이라는 게 자본주의 마케팅 광고의 어떤 최첨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광고가 자꾸 글씨체가 왜 두꺼워질까? 왜 자꾸 원색으로 바뀔까? 그런 걸 보시는군요. 그런 거 보죠.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가 될수록 전단지라든지 광고판에 글씨가 굵어지. 화려해지나? 그러니까 좀 눈에 잘 띄게.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노출이 더 중요해지니까.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글씨체가 좀 얇아지면서 팬시해지거든요. 잘 안 보이더라도 이쁜 걸 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뭐냐면 빠바가 여기 있고 스벅이 여기 있고 근데 스벅이 나가고 빠바가 일로 저 빠바는 왜 이쪽에서 일로 옮겼을까? 월급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성장하고 경영적 마인드가 생겨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맨날 가는 그 빠바가 있다. 빵만 사지 마시고 알바가 몇 명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상권의 이 정도면은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에다 물어보면 임대료는 얼마인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저 알바 3명 돌려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얼마 올려야 본사에 50% 송금하고 얼마 가져가겠구나 하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출퇴근 시간이 유일하게 나한테 이런저런 잡생각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코앞까지 가가지고 집을 얻어서 무려 월세를 50만 원 내던 걸 막 120만 원 내서 한 70만 원을 더 낸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뭐 엔잡을 하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다. 뭐 그런 건 이유가 되는데 자려고, 뭐 쉬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멘토님은 월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세랑 뭐 전세 중에 전세감 대출 이자가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냐. 작년에는 전세 반환금 보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월세로 사람들이 다 몰려갖고 월세가 엄청 비싸지고 오히려 전세가 싸지는, 전세가 좀 홀대를 받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다시 전세가 그동안에 너무 쌌던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는 뭐 전세 가격이 월세보다 더 비싸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가 낫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예금 이자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항상 예금 이자율의 월세 이자율은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예금이 이자율이 4%라는 얘기는 월세 이자율은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거고 집주인한테 빌리면 그게 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려면 제가 6%라 그랬으니까 1억에 6%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을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1년에 6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세 1억은 월세로 환산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낼까 아니면 1억을 전세금으로 넣을 거냐 이 차인데 그건 어떤 게 낫다라고 보긴 어렵고 항상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위기가 기회 아니야? 이러고 지금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들 네네네.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경기의 사이클에 의해서 자산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 침체 지나서 회복, 상승. 회복하고 상승하면 이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늦는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 좀 이따 이제 회복이라는 사이클이 오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 이거는 원래 뭐 투자에서는 뭐 정설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를 먼저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6개월 후에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오늘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안 좋은데 이게 보통 그런 정도의 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재작년부터 올라갔지만은 한 10년 넘게 너무 낮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페큘레이티브해졌다 그럴까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6개월이 아니라 1년 앞을 반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성장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 3년 후를 반영을 2, 3년 후에 좋을 걸 벌써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실 빠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느끼는 올해 이제 연준이 어떤 행보를 할 거냐, 뭐 금리 진짜 많이 내릴 거냐, 아니면 뭐 조금 내릴 거냐라고 한다면 원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좀 세게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반색을 해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고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살아날 거다. 뭐 최근에 주식은 뭐 작년 하반기에 조금 살아나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정설이고 경기가 별로 생각보다 안 낮아져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좀 보합일 거다. 이게 원래 정설이었는데 워낙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시장의 상황을 너무 미래의 거를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반영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금리가 어쨌든 조금 낮아질 것 같기는 한 거야, 지금 상황이. 작년부터 막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는 거를 좋아할지 시장이, 아니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주식 그러면 국내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S&P 500이 최고점 대비 거의 한 95%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가장 높았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낮기는 한데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 평상시에 멘토님 얘기하는 거 관계없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확신이 있었어. 아,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공포감이 막 올라와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신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언제로 보세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6, 17, 18, 19 내리 4년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오르면서도 야,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왜 계속 올라갔냐면 그 올라간 16, 17, 18, 19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 전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1, 12, 13, 15, 16 요 5년이 경제 성장률이 평균 4%가 넘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나마 소득 성장이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반영이 되면서 2016, 17, 18, 19가 저금리를 만나면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 반영된 성장이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내리 4년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내리 4년을 오르면 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숨고르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면서 금리를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0.5%까지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보대출, 지금은 없지만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담보대출 이자율이 1.26이었어요. 1.26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무이자예요, 무이자. 그러면 2016, 17, 18, 19년도에 집값 그렇게 내리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배 아팠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1%대 대출이라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공포감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다 사람들이 공포감에 시작을 해서 집을 사들인 거예요. 내리 4년 올라갔으면 떨어지든지 안 올라야 되는데 20년, 21년도에 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거품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반납을 해야 돼. 그 22년도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올라간 거는 반납을 한 거죠. 반납을 한 상태인 거죠. 20년 올라간 거는 반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 금리는 올랐는데 시장이 행복 회로를 돌린 거예요. 좀 있으면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집 있는 분들도 대부분 80%가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집값 떨어졌다고 아 뜨거 그러고 주식처럼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붙잡고 기다리는 거야. 아, 금리 낮아지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올해를 맞이한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금리가 안 내려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미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설사 좀 내려도 그대로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올해는 그 못다 했던 2020년의 조정을 반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의 잔액이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1875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계가 금리가 혹시 낮아진다 그래도 대출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대출을 땡길 수 있는 가계 대출 여력이 지금 없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요라고 얘기를 하셔도 막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저 실수요인데. 그럼 뭐 실수요는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저 투자로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 중에 투자를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실수요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5억짜리 집이 전세 3억이잖아요. 그럼 전세 3억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왜 5억을 내? 2억을 왜 예금을 안 하고 거기다 집어넣냐? 오를 거란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시장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조금 더 2차 조정으로 가격이 조금 더 현실화된 다음에 시작을 해도
과히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말 들었다가 갑자기 막 2016, 17, 18, 20 올라갈 때 막 정신없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정신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셔도 된다. 월급 액수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한 월 300만 원 받는 사람과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저축액은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년에 1억을 만드는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년에 1억 만들려면 153만 원을 지금 금리로 저축을 해야 되죠. 153만 원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128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딱 12만 8천 원 10%만 증액을 해주시면 딱 5년 후에 1억이 돼요. 128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300번 다 128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월급이 조금 올라가니까 12만 8천 원씩만 한 3번, 4번 증액을 해주면 딱 1억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면 본인 자존감도 올라가죠. 누군가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야 1억 만들기 저축하고 있어. 그 정도면 이분은 포모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기더라도 1억 모은 다음에 조금 분산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500을 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지. 이분은 3년에 1억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3년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년에 1억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300이 128, 153만 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264만 원입니다. 264만 원 정도를 3년을 딱 저축하면 정확하게 1억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나올 때 그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월드컵 적금이라는 걸 시작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벌써 8개월치를 납입을 했습니다. 3년 후에 내가 월드컵 보러 가겠다 생각하고 1억 모으기를 3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8개월 지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월드컵이 28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 3년 저축을 하는 500만 원도 264가 너무 부담이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260보다는 좀 작은 금액, 220, 30 정도를 하고 뭐 10%씩 증액을 한 나머지 2년을 한다든지 해도 1억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이라면 3년 후에 1억, 300만 원이라면 5년 후에 1억 정도는 타는 어떤 목표와 지향점이 있었을 때 우울감이 없어진다.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우울증 말고 우울증은 아니고요. 우울감이라는 게 가끔 생기거든요. 우울감에 따른 말이 뭐냐? 좌절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좌절감이 들까? 잘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쪽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돈을 못 써서 우울하세요? 아니면 이 상태로 가면 미래가 전혀 하나도 안 달라질 것 같아서 우울하세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우울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걸 못 먹고 오늘 여행을 못 가고 뭐 오늘 비싼 소비를 못 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뭐 이 상태로 가면 뭐 3년, 5년이라도 뭐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느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축을 해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 꼴랑 뭐 1억 갖고 뭘 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울감을 자존심을 세우는 걸로 풀지 마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야 행복한데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행복을 원한다면서 자꾸 기쁨을 추구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숫자 조금 달라져 뭐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153, 128, 264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당연히 소비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교육비도 당연히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교육비는 남편과 그 아내의 월급에서 몇 프로가 우리 가구 소득에서 제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퍼센트로 얘기해요. 뭐 이벤트 자금은 월 소득의 3%, 그 다음에 주거 비용하고 문화 레저비는 15%, 뭐 이런 다 퍼센트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안 만들었거든요. 만들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가이드 줘도 안 지켜.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교육비는 소득에서 얼마 이상 쓰지 마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이게 무슨 뭐 가능성을 막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교육비가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지 않은 분들은 그래. 그거 뭐 중고등학교 입시에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1살 이전에 그때 많이 들어가요.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일단 얘가 공부에 조금 좀 약간 보이는지 아니면 공부는 너무 아닌 것 같은지가 딱 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몰라. 그냥 얘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선생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만 실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이 뭘 알아. 어디 갔는데 어머니 우리 애가 진짜 너무 아니 어머니 얘 뭘 시켜요? 막 이러면 엄마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오만 실험을 하는데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원을 하고 하되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의 의사를 안 물어보고 부모들이 밀어붙여서 하는 교육의 거의 90% 이상이 아이가 싫어해. 근데 그때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엄마를 설득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밀어붙이는 게 그냥 걔한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커서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그때 그게 상처가 됐다. 마음에 뭐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럼 그때 얘기하지. 그때는 애들은 그런 거 항변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5살 이상만 되면 딱 앉혀놓고 대화를 하세요. 이거를 시켜줄 건데 엄마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너가 흥미로우면 하고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떻게 할래? 뭐 안 할래? 뭐 설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도 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시키면 안 됩니다. 11살, 12살 되잖아요. 말 안 해도 얘가 뭐가 재능이 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실험 좀 그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술은 재능이에요, 노력이에요? 재능이에요, 이거. 100% 재능입니다. 그럼 공부는 재능이에요, 노력이에요? 둘 다. 둘 다. 쌉재능입니다. 근데 쌉재능인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노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엄마한테 공부도 재능이라고 얘기하기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 그거 자체 노력하는 게 다 재능인 건데 이걸 자꾸 애써 아니야. 올릴 수 있어. 성장시킬 수 있어. 물론 성장이 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재능이 있는 쪽을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가 아닌데 그 학원비 자꾸 깔아주지 마시고요. 밑에. 그리고 돈은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지원해주고 싶으면 승부는 중고등학교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개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구나. 만약에 내가 조금 소홀히 하면은 이게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계속 워닝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4년이니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포모족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경제 무개념 중에 대표적인 무개념이 뭐냐면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 400을 받았는데 이 400은 누구 거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누구 거긴 누구 거냐?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청년이 있었는데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알바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불러서 1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까 이 1억 원을 가지고 카페를 차려라. 그래서 차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알바 한 명하고 자기하고 돌아가면서 열 몇 시간을 장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임대료 내고 또 인건비 주고 한 달 동안에 얼마 남았냐? 500만 원 남아. 200 벌다 500 버니까 어때요? 그냥 기분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거지. 500만 원 누구 돈입니까? 엄마 돈? 엄마 돈. 맞아요. 엄마 돈. 지금 이게 500이 왜 나오는 거냐면 1억이라는 자본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 3년 안에 이거 갚아야 되잖아. 투자금을 회수시켜줘야 되잖아. 만약에 설사 이 알바생, 이 사장님의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3년 안에 이걸 회수하려면 한 달에 280만 원씩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지금 500을 벌더라도 이 500은 내 게 아니라 280은 투자금 회수가 돼야 되는 거고 220만 내 건 거예요. 근데 원래 알바해도 200 벌었다며. 그러니까 지금 카페에서 벌고 있는 건 20만 원 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원가 의식이 없으니까 200 벌다가 어느 날 500 버니까 눈이 확 도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GV70.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아,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갈아넣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받는 월급 400만 원 받는다. 400 다 내 건데? 혹시 여러분도 갈아넣는 거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의 청춘과 젊음과 시간과 경제 가치를 갈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슬프지만 감가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경제 가치도 감가가 되는데 400 다 내 거다.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매달 받는 월급을 한 달씩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월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무조건 절반은 세이브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월급을 공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제 개념을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당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이게 저축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1억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의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1억을 만들 때까지 본인이 막 저축하던 거 있죠. 그 저축 금액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종착역이 아니고 환승역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게 은퇴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인생이 꼬입니다.